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섯 번째 그 주인공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자를 차지한 인조는 선조만큼이나 어리석은 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사를 결정하면서 단순하게 기존의 관계에 치우쳐서 떠오르는 후금, 청나라가 아닌 몰락하는 명을 택했고요. 그로 인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었죠. 이 병자호란으로 삼전도에서 인조가 굴욕을 당한 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왕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3번 절을 하면서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머리를 땅바닥에 쿵, 쿵, 쿵 3번 이렇게 찧어서 삼배 구고두레, 삼괴 구고두레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삼배 구고두레를 하는 치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말 갈 때까지 간 그 정도의 어떤 치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은 영화 남한산성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조선의 운명이 걸린 47일간의 기록. 이렇게 영화 남한산성 CJ ENM 포스터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의 신하와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자였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역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조선도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복림대군은 아버지인 인조와 조선이 당한 치욕을 대갚음해주겠다라는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소현세자도 나름대로 청나라에서 인맥을 넓히면서 포로들을 석방하기도 했고요. 서양의 선교사나 상인들과 친분을 쌓아서 그들의 기술을 조선에 전수하려 노력하면서 조선의 발전을 위해 국리했지만, 이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던 아버지 인조 입장에선 그런 소현세자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에서 풀려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그들을 모두 반겨 맞이했지만, 인조는 신하들이 소현세자에게 인사의 예를 올리는 것마저 슬며시 가로막아버립니다. 이미 소현세자는 신문물의 전파와 조선 포로들의 석방을 통해서 조선에서 인기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인조는 소현세자를 아들이 아닌 임금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MBC 드라마 화정에서의 소현세자 모습, MBC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불과 2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8년 만에 청나라에서 돌아온 후에 여독 때문인지 조금 힘들어하며 병석에 누운 적이 있긴 하지만 치료를 받고 충분히 회복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상식적으로 8년 동안이나 적국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건강했던 인물이 조국에 돌아와서 2달 만에 죽었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진료를 받던 소현세자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각혈을 하다가 사망한 것을 어이들은 학질에 의한 발작과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현세자의 졸국제를 행하였다. 전날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단확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집해 땅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과 같았으므로 왕이 그 사실을 듣고 불만스러워했다. 자, 소현세자가 이제 좀 인기 있는 정책들을 펼치니까 인조가 불만스러워했다
라는 이야기 중략하고요. 세자는 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붉은 피가 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을 반쪽만 덮어놨으나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의 기록입니다. 자, 이 위 기록만 보아도 인조가 소현세자를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소현세자의 죽음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록에서조차도 소현세자를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 같다 라고 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올빼미 역시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관람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관람했어요. 이 글을 작성하고 나서. 영화 올빼미 주유에서 가져온 포스터 사진이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인조는 당시의 어이들을 문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세자가 죽으면 내의관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인조는 이것을 그냥 넘어간 것이죠. 게다가 왕위 계승 순서에 따르면요, 소현세자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소현세자의 아들인 왕세손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왕위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옆으로 새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인조는 둘째였던 복림대군을 새롭게 세자로 삼았고 4년 뒤 인조가 죽고 나자 자연스럽게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효종이 됩니다. 자, 효종 JTBC 드라마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서 가져온 효종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현세자의 부인이었던 강씨는 강력하게 반발하죠. 당연하죠. 자신의 남편이 이상스럽게 죽었고 당연히 그 뒤를 이어야 할 내 아들이 밀려나서 엉뚱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남편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아들은 마땅히 이어야 할 왕위에서 밀려났으니까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인조는 이런 자신의 며느리를 유폐시키고요. 어느 날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에서 독이 발견되자 이 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 3명 역시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왕의 자리를 이어갔어야 할 자신의 손자들이죠. 그 손자들을 유배 보내버리고 모두 유배지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인조가 소현세자와 그의 가족들을 피부치가 아니라 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의심이 충분한 합리성을 띠게 됩니다. 어쨌든 새롭게 왕이 된 효종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인조의 선택을 받았겠지만 당시 명나라마저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청나라와 조선은 싸움의 상대가 당연히 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종은 북벌론을 내세우면서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물론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대동법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켰다던가 훈련도감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조선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고 덕분에 백성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조선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조정의 대신들은 효종의 북벌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즉위 10년 정도가 되던 때에 효종은 얼굴에 종기가 나는 병을 앓게 되는데 이 단순한 종기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상이 침을 맞는 것의 여부를 신가귀에게 하문하니 가귀가 대답하기를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또한 농증을 이르려 하고 있으니 반드시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낸 연후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고 유후성은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왕세자가 수라를 들고 난 뒤에 다시 침을 맞을 것을 의논하자고 극력 청하였으나 상이 물리쳤다. 신가귀에게 침을 잡으라 명하고 이어 제조 한 사람을 입시하게 하라고 하니 도제조 원두표가 먼저 전내로 들어가고 제조 흥명화 도승지 조영이 뒤따라 곧바로 들어갔다. 상이 침을 맞고 나서 침구멍으로 피가 나오니 상이 이르기를 가귀가 아니었더라면 병이 위태로울 뻔했다 하였다.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솟아나왔는데 이는 침이 혈락을 범했기 때문이었다. 제조 이하에게 물러나라고 명하고 나서 빨리 피를 멈추게 하는 약을 바르게 하였는데도 피가 그치지 않으니 제조와 의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상의 증후가 점점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으니 약방에서 청심원과 독삼탕을 올렸다. 백관들은 놀라서 황급하게 모두 한문 밖에 모였는데 이윽고 상이 삼공과 송시열, 송중길, 약방 제조를 부르라고 명하였다. 승지, 사관과 제신들도 뒤따라 들어가 어상 아래 부복하였는데 상은 이미 승하였고 왕세자가 영회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효종실록 10년 5월 4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굴에 난 종기에 침을 놔야 되느냐 놓지 않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고요. 결국 효종은 얼굴에 침을 놓는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침을 놓고 나서 이 침이 혈관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어이잖아요. 어이가 임금에게 침을 꽂는데 거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 좀 어이없죠. 자, 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인조 반종의 공신들 입장에서 효종은 걸끄러운 상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군권을 강화하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있었으며 자칫하면 자신들의 권위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왕. 이 왕은 대신들에게 걸림돌이 분명했습니다. 어쨌든 이 효종의 죽음으로 북벌로는 집권 세력들인 서인들에 의해서 폐기되어 버립니다. 비록 일부 남인들이 효종의 뜻을 이어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새롭게 왕이 된 효종의 아들 현종에게 이를 상기시키지만 현종 역시 어릴 때부터 알던 결핵으로 인해서 전쟁을 벌일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요. 즉위 15년 만에 사망하면서 숙종으로 왕권이 넘어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벌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 뒤에 인조와 함께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공신들인 서인들이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지나친 비약일까요? 청나라에 대한 복수보다 조선의 발전을 꿈꾸면서 왕권을 위협했던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기득권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북벌론을 주장했던 효종, 복림대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두 형제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원인과 이로 인한 이득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역사는 주어진 자료 안에서 우리가 추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의 어떤 정황 증거들이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어떤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